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정권의 군사 인프라는 이미 망가졌지만 그 해협에 있는 고속정들은 여전히 이란의 지렛대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 전쟁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이란 쪽으로 보냈고, 그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란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정권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미군은 이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권들은 자신들이 결정적인 패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패를 뒤집는 순간 그것이 위기로 직행하는 편도 티켓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3월 14일 BBC를 포함한 여러 매체들은 미국이 이란 방향으로 더 많은 군함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뉴스 가치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해군 전력의 증강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항공모함 전개에서 보아온 것처럼 이란 영토를 향한 더 많은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란을 향해 항해하는 그 함정들의 선두에는 USS 트리폴리가 있습니다. 이 함정은 강습 상륙함이며 동시에 중동으로 향하는 미국의 정예 해병 원정 부대를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륙함과 원정 부대는 미국이 지상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지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상 후반부에서 왜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다 위에서 깃발만 흔드는 식의 과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테헤란은 물론이고 뒤에서 테헤란을 부추기 온 세력들까지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견되는 전력에 관해서는 더 워존, 즉 TWG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최신 함정 편대는 미 중부사령부가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은 뒤 출항했습니다. 지금 이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상륙준비단, 즉 ARG이며 이 전력에는 해병 원정 부대가 붙어 있다고 그 매체는 전합니다. ARG는 보통 강습 상륙함 한 척, 수송 도크함 두 척, 그리고 최소 2,200명의 해병을 태운 해병 원정부대 NU를 수용하는 지원함 한 척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이 탑승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약 2,500명의 해병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의 이름이 제31 해병 원정부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USS 트리폴리와 그가 이끄는 함정들은 일본의 평소 기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함정들에 타고 있는 해병들과 수병들이 무언가를 준비해 왔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3월 13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날 USS 트리폴리에서 수병들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설명되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합니다. 우연입니까? 세상에 우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친중 선전 진영의 각본처럼 우연히 이렇게 겹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부대는 여러 부대 중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X에 올린 글에서 이언 앨리스는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다른 ARG들과 기동 부대들을 배치해두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이란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현재 태국에 주둔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애슐랜드와 또 다른 상륙전 함정인 USS 알링턴이 있습니다. USS 알링턴은 3월 1일 노폭에서 무장 경비정들에 둘러싸인 채 반복적인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 파괴를 위한 훈련이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훈련은 그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맞닥뜨리게 될 조건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로를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잠시 뒤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언급한 기동부대와 군함 외에도 이언 앨리스는 이오지마, 복서, 키어사지라는 세 개의 ARG가 모두 USS 트리폴리와 그 편대에 합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해병 전개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USS 트리폴리와 그것을 지원하는 함정들만으로도 미국의 전쟁 태세 전체가 곧 바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스스로를 거대한 반미 축이라고 포장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갑자기 낮추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구호를 외치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륙편대를 눈앞에서 상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X에 올라온 공개 출처 정보 업데이트에서 MT 앤더슨은 USS 트리폴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중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위성 사진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그 배의 항적이 매우 크게 나타나 있어 중동으로 최대 속력에 가깝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함정과 그 편대는 여전히 일본 오키나와의 화이트 비치에서 중동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그 군함은 3월 12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에 놓인 바시 해협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도착하기까지는 일주일 또는 2주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헤드라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미국은 해병대와 상륙전 함정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쥐고 있는 지렛대와 관련해 이란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테헤란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지 군함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있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역시 이것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해병 원정부대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번 최신 전개와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유형의 부대가 미국 군이 보유한 가장 다재다능한 전력 가운데 하나이며 종종 미국의 9.11 부대라고 불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 투입하는 부대라는 뜻입니다. 해병 원정 부대는 대적 작전 수행부터 시작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처럼 주요 작전에서 가장 먼저 지상에 발을 디디는 임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력이며 공중 요소와 지상 요소 그리고 군수 요소를 제공하도록 4개의 편성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 요소입니다. 이것은 부대의 본부 역할을 하며 전개된 모든 병력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상 전투 요소는 순수 전투력의 측면에서 해병 원정 부대의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 역할을 합니다. 그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포병 지원, 정찰 자산, 공병팀, 그리고 적 영토에 상륙할 때 사용하는 상륙 장갑차까지 완비된 해병 보병대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항공 전투 요소까지 더해지면 공중 전력이 가세합니다. 여러 종류의 수송 헬기를 보유한 중형 헬기 비행대가 이 요소의 일부입니다. 해병 원정 부대는 또한 전장의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투입할 수 있으며 지상의 해병들을 지원하는 방공팀과 기타 항공 자산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군수 전투 요소입니다. 수송, 보급, 장비, 정비, 의료 지원은 모두 이 핵심 지원 요소가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국이 중동으로 병사 몇 명만 보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상륙 강습팀의 일부로 움직이는 정예 해병 부대이며 미국의 전체 태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그저 얼굴만 비추러 가는 전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상대에게 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싶을 때 보내는 종류의 전력입니다. 그 태세 변화의 충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란은 그 해협에서 큰 혼란을 일으켜왔고 왜 그런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본토의 군사 인프라가 철저히 파괴된 상황에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집중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가 운용하는 고속정들과 이란 본토에서 발사되는 드론들이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가운데 하나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입구와 출구의 폭이 불과 31마일에 지나지 않아 이란의 보트들이 순찰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2025년 기준으로 매일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감히 통과를 시도하는 몇 척의 배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로를 거의 마비시켰고 전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안정을 먹고 사는 체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전면적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세계의 동맹만 틀어지고 상대가 겁을 먹고 물러나기를 기대하는 방식 말입니다. CBS 뉴스는 3월 15일 보도에서 이란이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해협을 병목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IRGC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그 매체는 말합니다. IRGC는 3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최소 16척의 상선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8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TWUG에 따르면 3월 전반기에 그 해협을 통과하려 한 선박은 겨우 77척뿐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2025년 같은 기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횟수가 1229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할 교통량의 약 16분의 1만 실제로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지렛대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이란과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친중 성향의 목소리들은 이것을 여전히 전략적 균형이라고 부르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부패해가는 모델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세계 전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 해협에 해병원정 부대가 도착한다는 것은 미국이 공중전으로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한 이후 이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세 변화입니다. 이 부대의 도착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더 밀리터리 쇼이며 우리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늘 한 발 앞서가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제 태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USS 트리폴리와 최대 2,500명의 해병이 도착함으로써 이 지역에 배치된 지휘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양한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그 임무에는 피해를 입은 상선에서 승객을 대피시키는 일도 포함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실제로 지상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란이 고속공격정을 해협으로 내보내는 항구들과 다른 지점들을 상대로 제한적인 작전을 벌이는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이 순간 중동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제31 해병 원정 부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태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마도 단기적으로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은 핵심 자산들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을 다소 약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란을 상대로 한 태세를 강화할 의지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담긴 메시지는 차갑습니다. 필요하다면 워싱턴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기꺼이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결정이 미국은 지쳤다, 미국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떠들어온 사람들을 조용히 삼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 때문에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화력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요, 미국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개시한 지 약 2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걸프 뉴스가 지적하듯 이것은 또한 국방부의 IRGC가 호르무즈 해협 전략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안팎의 섬들에 대해 급습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31 해병 원정 부대가 하는 것을 보게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섬들에 있는 미사일 포대와 드론 발사 지점을 타격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란의 기뢰부설 선박 16척을 파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뢰부설 능력을 제거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발사 거점들이 이렇게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하면 혁명적 의지로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식의 연출은 곧바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소리는 요란해도 지속력은 놀랄 만큼 약하다는 그 본 모습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해병 원정 부대가 중동으로 향한다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헤그셋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통항을 막는 유일한 것은 이란이 선박을 향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곳은 통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미국 국방장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줍니다. 헤그세스는 미국이 이미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TWG는 그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경합 상태로 남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발언이 짧고 차갑고 장식이 없을수록 대개는 장식의 자리를 행동이 대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상의 부츠를 내딛는 시나리오는 점점 더 현실성이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미래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계속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언급한 그 다양하고 유연한 선택지들 자체가 헤그세스가 염두에 둔 계획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병원정부대는 예를 들어 미국의 대이란 공중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TWG는 이 부대들이 F-35에 이르기까지 추가 항공기를 제공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임무가 이란 본토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해상에서 수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몇 대의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고속정들과 드론을 공격하게 할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매체는 특히 USS 트리폴리가 바로 이런 종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조되었으며 필요하다면 F-35 라이트닝 캐리어로까지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바다라고 떠벌려온 이야기들은 현실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친베이징 진영의 오만한 논평이 증발하듯 똑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제31 해병원정부대의 중동 도착은 미국이 이미 그 지역에 보유한 항공모함들의 초점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공모함과 유사한 타격 전력을 집어넣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공격을 받은 상선을 대상으로 수색과 구조 같은 위기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들까지 더해지면 결국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의 일종의 호위가 제공되는 셈이 됩니다. 규모가 아주 큰 호위는 아닐지라도 해협에서 제기되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호위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자국 해병대와 상륙전 함정을 이용해 페르시아만 안팎의 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란의 가장 전략적인 경제 자산이라고 부르는 카르그 섬에 대한 폭격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출발하는 거점입니다. 그 섬은 미국이 인프라를 타격하면서도 이란의 석유 자산 대부분은 그대로 남겨둔 일종의 경고 사격에 해당하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해병대와 상륙함들은 그 위협을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 증언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테헤란 앞에 아주 불편한 선택지를 놓고 있습니다. 해협을 열든지 아니면 경고가 실제 타격으로 바뀌는 장면을 지켜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30개가 넘는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만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섬들에 대한 상륙 작전은 미국이 이란의 고속정과 드론의 발진 기지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땅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통제권을 확보하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지고 있는 지렛대는 점차 깎여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감독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곧 무너져가는 이란 정권의 코앞에서 핵심 섬들을 빼앗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카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격이라는 늘 존재하는 위협을 이란 정권 전체의 머리 위에 매달아 둘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한다고 설교해 온 세력들에게 이것은 정말 삼키기 어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판의 리듬을 테헤란이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초 트럼프가 미국은 지상 병력 투입에 전혀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해병 원정부대
그 중에서도 특히 제15 해병 원정 부대가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으로 들어간 최초의 재래식 미군 전력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부대가 이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상 그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병 원정 부대가 과거에 더 큰 지상 공격의 선봉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여전히 지상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병력을 직접 사격선 안에 넣게 되고 그것은 본국에 있는 그의 지지 기반에 충격파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병력을 이란에 보낸다면 노려볼 수 있는 분명한 목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카르그 섬과 다른 몇몇 섬들을 장악하는 것은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가장 분명한 목표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농축 우라늄을 장악하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종류의 목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6월에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동안 타격했던 바로 그 종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B-2 폭격기들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동안 이란의 더 많은 지하시설들에 대형 관통탄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전쟁의 판이 파괴에서 통제로 넘어가는 순간 불타오르는 혁명 구호들은 군사적 현실이라는 강철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런 시설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티밤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설명하듯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협력해 소규모 팀들을 이란에 보내 정치적 반대 세력과 접촉하고 진정한 저항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그 매체는 전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듣기에는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이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기를 바라는지와 매우 밀접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이란 정권을 상대로 한 초기 타격이 있었던 2월 28일 이후 트럼프는 심지어 이란 국민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끝내고 나면은 당신들의 정부를 장악하라. 그것은 당신들이 차지할 정부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 이후 이런 발언에서 약간 물러섰습니다. 이란 정권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 거리의 IRGC 대원들이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이란 국민이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너무나 큰 요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장차 이란의 반정권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독재 체제와 그 체제를 늘 두둔해 온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단지 폭탄과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공포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31 해병 원정 부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될까요? 물론 이런 접근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모사드와 중앙정보국은 이란 내부에 이미 접촉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접촉선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움직일 반정권 군대를 실제로 형성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제31 해병 원정부대를 이용해 카르그 섬과 같은 핵심 군사 및 경제 거점을 장악하는 한편 본토에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저항운동의 훈련과 무기 공급의 흐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 활약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조직, 자금, 무기만 갖춰진다면 그 저항운동은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억압으로 통치하는 데 익숙한 체제는 언제나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의 해병대와 특수작전 요원들은 그런 반정권 혁명 세력 쪽으로 저울추를 기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쥐고 있는 지렛대는 사라질 것이고 그 나라의 정권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푸틴은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이란을 활용해 왔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붕괴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모스크바와 테헤란이 함께 서방에 맞서는 거대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꿈꿔온 이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쓰라린 결말이 될 것입니다. 떠들썩한 말은 많았지만 대가를 치를 순간이 오자 모두가 슬그머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